은퇴 3개월 만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40년을 일하고 돌아온 집에서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생활비 벌어오세요. 안 그러면 나가세요. 그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오늘도 75 늙은이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저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집에 계실 때 가족들 표정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안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뭔가 불편해 보이던가요? 저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야근. 집은 그저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은퇴 첫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죠.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삶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첫 주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신문도 보고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TV도 봤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뭔가 어색한 눈빛이었는데 점점 귀찮다는 표정으로 변하더군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보고 피키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집에 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기분.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뭐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죠. 40년을 일했는데 좀 쉬면 안 되나? 이제 정년퇴직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매일 집에만 있으면 나는 어떡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2달째 되던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식탁에는 아침밥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차려주던 아침밥이 없었어요. 저는 물었죠. 밥은요? 아내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반찬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나 운동 가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내만의 생활이 있었다는 걸.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아내는 아내만의 루틴을 만들어 놨더군요. 아침 운동, 친구들과의 모임, 자원봉사, 취미생활. 아내는 저 없이도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면서 그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은퇴하고 나서 배우자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은퇴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로 바빴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취미도 없었고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고 가족들과도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이 회사를 잃으니 남은 건 텅 빈 시간뿐이었습니다. 은퇴 3개월째 되던 날 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물었죠. 뭐가 안 된다는 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청소도 안 도와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나한테 밥 차려달라고만 하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40년 동안 돈 벌어왔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당신은 평생 집에서 편하게 살지 않았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편하게 살았다고요? 당신 회사 다니는 동안 나 혼자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했어요.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끝이었지만 나는 24시간 내내 일했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진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해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나름대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마트에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집안일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내가 설명했어요. 당신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 얼마나 남았어요? 퇴직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다 쓰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 계산해 봤어요? 그제야 저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개인연금까지 합쳐봐야 150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죠. 게다가 집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하세요. 뭐라도 해서 돈 버세요. 집에서 놀면서 돈만 쓸 거면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용도 폐기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 자리에 지원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경비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거기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젊은 60대들이 더 선호된다고 하더군요. 70대는 건강이 안 좋을까봐 꺼린다고 했습니다. 배달 일도 알아봤지만 오토바이를 오래 타본 적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사고라도 나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망설여졌죠. 청소 일도 생각해봤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곳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일자리 못 구하면 어쩔 건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지 않소? 근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아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노력? 한 달 동안 집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게 노력이에요? 진짜 절박하면 뭐라도 하겠죠. 그리고 아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일 못 구하면 우리 따로 삽시다.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돼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못 잤습니다. 결혼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대한 부부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동네 마트, 편의점,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주인이 말했어요. 설거지 일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루 4시간에 7,000원 줄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루 28,000원,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 연금과 합치면 230만 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다 보면 손톱 밑이 까매졌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에게 쫓겨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일은 어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소.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80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처럼 뿌듯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월급이 몇백만 원씩 나왔는데 이제는 80만 원이 전부라는 현실이 서글펐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80만 원 벌었어.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생활비에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반박했죠. 그럼 어쩌라는 거요? 더 일하라는 거요? 70이 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고.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을 팔아야죠.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써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을 팔다니? 30년 동안 산 집을 말이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이 집 하나 남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내도 소리쳤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집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집을 지키는 것과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 일을 계속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과 나는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살고 나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우리 둘 다에게 고통입니다. 나는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고 나머지는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의 꿈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이혼하고 재산도 나누고.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재산을 반반 나누고 서류에 도장 찍으면 끝이었죠. 집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반으로 나눴어요. 제 몫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법원 앞에서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건강하시오. 아내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대충 먹게 됐습니다.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걸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설거지 일은 계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나요? 저는 가끔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자식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을 순 없다고 말이죠.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았고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러 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군요. 은퇴 후 할 일이 없다는 것, 자식들과 소원해진 것,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바둑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취미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병 들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과 어울려야 산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설거지 일을 계속하면서도 복지관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끔 얼굴 보고 싶어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자식들이 서먹해질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아버지를 걱정해 주더군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죠. 자식들도 이제는 다 커서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그 관계는 편안한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째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지관에서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분은 밝은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외롭습니다. 특히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이 제일 길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제안했어요. 우리 가끔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 먹는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됐죠. 그분은 저에게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 찌개 끓이는 법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분이 무거운 짐을 들거나 전구를 갈아야 할 때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노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거죠. 결혼까지는 아니었어요. 각자 자식들도 있고 재산 문제도 복잡할 것 같아서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어요. 제 원룸과 그분의 원룸을 정리하고 투룸짜리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부엌은 함께 사용했죠.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조금 불편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사소한 것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서로 배려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관계. 그게 우리가 찾은 함께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산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낀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롭고 서로 돌봐줄 수 있다. 결혼은 아니니 너희들한테 피해갈 일도 없다. 자식들은 결국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그 말을 듣고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75입니다.
설거지 일은 몸이 힘들어서 그만뒀고 대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습니다. 그분과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가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금방 풀립니다. 우리 나이에 화를 오래 담아두면 몸만 상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전처와도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 때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식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제 자신을 위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아내와는 이혼했고 자식들과는 서먹해졌고 저 자신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 뭘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배우자와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건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저처럼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정말 힘듭니다. 둘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죠.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삶을 가지십시오. 회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취미도 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하고 싶은 일도 해보십시오. 그게 있어야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재산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외로운 노년을 견디게 해줍니다. 저는 그걸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잃기 전에 지키십시오. 다섯째,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실수투성이입니다. 잘못도 하고 후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후에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살아있는 한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갈등하고 계신가요? 대화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이야기 나눠 보십시오. 저처럼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은퇴하고 나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혹시 외로우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용기 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7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보니 가능하더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후회하며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사실 건가요?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의미 있게 살기로 말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방에서 그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함께 뉴스를 보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40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삶 끝에 찾은 평화입니다.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면서 말이죠. 고통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고통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다시 일어서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저는 75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따라옵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나요? 아직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발짝이 모여서 새로운 길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발짝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본 것도, 그분에게 말을 건 것도,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도 모두 한 발짝씩이었어요.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용기를 내보십시오. 전화 한 통, 문 밖으로 나가는 것,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정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경험을 나눌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이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